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넘는 말도 하지 않았고 제 손을 먼저 잡은 적도 없었고 저를 흔들기 위해 일부러 다정한 척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오래 듣지 못했던 말을 평범한 얼굴로 건넸을 뿐입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웃을 일이라고 할 겁니다. 59 먹은 여자가 고작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고 하면 다들 혀를 차겠죠? 저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 너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래 말라 있던 곳에 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너무 오래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제 마음은 결국 죄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문희 59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8해가 됐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 다 출가시켰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는 큰 탈 없이 잘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 있고 아이들은 자리 잡았고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 있고 큰 병도 없이 버티고 있고 명절이면 자식들이 손주 데리고 오고 김장철이면 며느리랑 딸이 와서 김치통 나르고 겉으로 보면 딱히 빠질 것도 없는 인생이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행복은 아니어도 안정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평온하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더군요. 우리 부부는 싸우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적도 없고 생활비를 안 준 적도 없고 밖에서 여자를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도록 내 결혼은 그럭저럭 괜찮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건 괜찮은 결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습니다. 무심하다는 말도 사실 좋게 포장한 거죠. 제가 머리를 잘라도 모르고 새 옷을 입어도 모르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 있어도 묻지 않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해도 약 먹었어? 딱 그 말로 끝내는 사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왜 자꾸 말수가 줄었는지, 어째서 밤마다 베란다에 오래 서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는 사람. 남편은 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지만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남자들 특유의 서툼인 줄 알았어요. 표현이 부족한 거고 속마음은 있는데 말로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은 늦게라도 알려고 듭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끝내 묻지 않더군요. 저는 그걸 몇 년 전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검진 결과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가슴 쪽이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재검을 권한다는 병원 연락을 받는 순간 저는 무섭더군요. 친정엄마가 비슷한 문제로 오래 고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남편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괜히 겁먹었다고 할까봐, 별일 아닌데 유난 떤다고 할까봐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요. 저녁 밥을 먹고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배를 두드리며 오늘 국 괜찮네?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타이밍에 겨우 꺼냈습니다. 나 다음 주에 병원 다시 가야 해. 남편은 물컵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왜? 검사 하나 더 하래. 남편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큰일은 아니겠지. 그 말만 하고 다시 김치를 집었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어요. 같이 가줄까? 걱정되겠다. 왜 그런 건데?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그 대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TV 앞으로 갔고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아파져도 이 사람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구나.
재검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염증 소견 정도라 약을 먹고 지켜보면 된다고 했어요. 의사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안도해서 울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더 서러웠습니다. 대기실에서 제 또래 여자들이 남편 손을 붙잡고 앉아있는 걸 봤거든요. 당신 물 좀 마셔. 검사실 춥지 않았어?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런 평범한 말들이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결과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병원은 잘 다녀왔는지, 별일 없었는지, 무슨 말 들었는지. 그 순간 저는 제 결혼이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집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핑계가 필요했어요. 도서관에 반납할 책이 있다든가, 동네 마트 세일을 한다든가, 문화센터에 요가 수업이 있다든가. 사실은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우린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혼자였습니다.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동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수요일 저녁 인문학 강좌 전단지를 봤습니다. 주제는 문학 속 중년의 감정 읽기였고 수강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용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2시간,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닌 시간. 그 사람을 만난 건 그 강좌 3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강사는 중년 부부가 나오는 소설의 한 대목을 읽고 있었어요. 가장 먼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건널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제 속을 꺼내 문장으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노트 위에 펜을 올려둔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고 제가 허둥대다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누군가 먼저 펜을 주워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그 한마디. 고개를 드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쯤 희끗했고 눈매는 또렷한데 이상하게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웃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 뒤로 저는 계속 그 남자의 옆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우연히 복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자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그런 얼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도 모르는데 처음 보는 남자는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그런 얼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말인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듣고 싶었던 모든 게 들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것. 그 사람 이름은 박도윤이었습니다. 62 출판사에서 오래 편집 일을 하다가 지금은 번역과 강연을 병행한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고 섣불리 조언하지도 않았고 가벼운 위로나 빈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가 한 말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드물죠. 모두가 자기 얘기하느라 바쁘고 남 얘기는 듣는 척만 하니까요. 수요일마다 강좌가 끝나면
몇몇 수강생들이 근처 찻집에 들렀습니다. 저도 몇 번 함께 갔고 그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늘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었지만 유독 제가 한 말에는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가도 딱히 내가 돌아갈 곳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면 보통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요? 남편분이랑 싸우셨어요? 집이 제일 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박도윤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불편한 게 아니라 관계가 숨막히는 걸 겁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혼자 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이죠. 그날 이후 저는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기다려진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요일 오전부터 마음이 붕 떴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늘 집에서만 입던 낡은 니트 대신 조금 더 단정한 셔츠를 찾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59의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보기 위해 옷장을 뒤지고 있다는 게 너무 낯설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걸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직전엔 늘 자기가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압니다.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한 걸음만 더 가면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 한 걸음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다음 주 강좌를 빠졌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오늘 안 오셔서 괜히 걱정됐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가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말이 없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한 번 안 보였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아팠고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처음으로 다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제 몸은 그 익숙한 침대 위에 있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덜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접근했다거나 유부녀인 걸 뻔히 알면서 선을 넘었다거나 저를 감정적으로 이용했다거나 그러면 미워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조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말을 걸었고 혼자 보자는 제안도 없었고 제가 부담스러울 만한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부 제 마음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는데 저는 우산을 두고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비를 보고 서 있는데 박도윤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시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는 이미 우산을 펴고 한 걸음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위를 두드리고 젖은 도로에 네온빛이 번지고 지나가는 차 바퀴 소리가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우산을 조금 제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사람을 제일 아프게 하더군요.
저는 발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문희 씨가 여기 오는 날을 집에 가는 날보다 더 기다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감추고 싶던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저를 향해 한 발도 넘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켰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늘 그렇듯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파란 불빛이 남편 얼굴에 번졌고 그 사람은 제가 들어온 것도 제대로 안 보고 왔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남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결혼이 너무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요즘 어떤지 알아? 남편은 리모컨을 들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또 그래? 그 말에 정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 옆에서 얼마나 투명한 사람처럼 살았는지, 아파도 무서워도 지쳐도 당신은 한 번도 내 안쪽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요? 남편은 처음엔 짜증을 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뭐 크게 잘못했어? 생활비 안 줬어, 술주정했어, 뭘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막혀서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더 잔인했어?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흔들렸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 보던 시간 동안 누군가는 나를 봤다는 뜻이야.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보통 제가 그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남편을 떠나 새로운 사랑으로 갔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박도윤 씨를 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은 더 앞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건 강좌가 끝난 뒤 주민센터 앞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고 조금 안심했고 무엇보다 많이 슬펐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희 씨가 다시 외로운 쪽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고 입맞춤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 같은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서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저는 남편과 부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툴고 저도 여전히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모른 척하며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합니다. 나 오늘 외로웠어?
당신 그 말 상처였어? 나는 밥만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 남편도 늦게나마 듣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부부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진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가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우산 아래 조심스럽게 걸었던 그 밤, 그리고 그 말. 문희 씨가 다시 외로운 쪽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 말을 오래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고 제 인생을 흔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얼마나 오래 혼자 말라 있었는지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결혼의 빈자리와 제 삶의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죄이기 전에 늦게 찾아온 자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로만 늙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서문이라는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없는 척하며 조용히 마르는 인생이 아니라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하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그게 그 사람이 제게 남기고 간 가장 큰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한동안 제게 죄처럼 남겠지만 아마 끝내는 저를 살게 하는 문장으로 남을 겁니다.